안녕하세요. 나지막에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H.G. 웰스의 소설 아마겟돈의 꿈을 준비했어요. 이 소설은 현실과 꿈이 뒤섞인 몽환적인 이야기로 때로는 개연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몽롱함 속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전쟁의 공포와 인간의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아마겟돈의 꿈을 들려드릴게요. 백발의 사내가 럭비역에서 기차 객차에 올라탔다. 그는 역무원이 다급히 재촉하는데도 느릿느릿 움직였고 플랫폼 위에 있을 때부터 이미 몸이 몹시 안 좋아 보였다. 그는 내 맞은편 구석에 털썩 몸을 던지듯 앉아 한숨을 내쉬더니 여행용 쇼를 대충 걸치려다 말고는 움직임을 멈추고 멍하니 눈만 뜨고 있었다. 잠시 뒤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들어 신문을 집어들더니 맥 빠진 손길로 펼쳤다. 그러고는 다시 내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나는 읽는 척 고개를 숙였다. 괜히 그를 불편하게 한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내 뜻밖에도 그가 말을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내가 되물었다. 그 책 말이요. 그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꿈에 대한 책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내가 들고 있던 책은 포트넘 로스코의 몽상 상태였고 표지의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요. 하지만 저 책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나는 잠시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가 덧붙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폈다.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그런 주장에는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혹시 그는 머뭇거리다 물었다. 선명한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1년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이 3번도 안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가 짧게 감탄하듯 중얼거리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혹시 꿈과 현실의 기억이 뒤섞인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건지 아닌지 순간 헷갈린 적 같은 거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아주 짧은 순간 헷갈릴 때가 있을 뿐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 책에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책을 가리켰다.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대개는 강렬한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이론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알지요. 다만 전부 틀렸다는 것뿐. 그의 헬쑥한 손이 창문끈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다시 책을 집어들려 했는데 그 순간 그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을 이었다. 연속해서 이어지는 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계속 이어지는 꿈 말입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서적에도 사례가 나옵니다. 정신질환, 그렇겠지요. 제자리에 있네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는 뼈가 도드라진 손마디를 바라보았다. 그게 정말 꿈일까요? 반드시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건 아닐까요? 그의 집요한 대화를 끊으려다가도 그 얼굴에 드리운 절박한 불안 때문에 말을 삼켰다. 지금도 기억한다. 핏기 바랜 두 눈, 붉게 충혈된 눈꺼풀.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 단순히 의견 차이로 논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저를 죽이고 있는 문제예요. 꿈이 말입니까? 당신이 꿈이라고 부른다면야 매일 밤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금 보이는 이 풍경보다도 덜 현실 같을 정도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중이었는지도 가물거릴 정도죠.
그는 말을 멈추었다. 지금조차도 그 꿈이 늘 같은 꿈이라는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니요? 죽었거든요. 죽었다고요? 산산이 부서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살던 제 일부는 이제 영영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시대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죠. 그 삶을 밤마다 살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을 뜨면 그 삶이 시작됐고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요? 아니요. 다행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대에 살았다니 다른 세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앞으로 올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 3000년쯤 같은 시대 말입니까? 무슨 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꿈속에서는 알았지만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연도는 우리 방식과 달랐어요. 뭐라고 불렀더라? 그는 이마에 손을 댔다. 아니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잠시 그가 꿈 이야기를 끝내려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다. 보통은 남의 꿈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묘하게 달랐다. 나는 오히려 그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권했다.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처음부터 아주 선명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그 속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이상한 건 그 꿈속에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삶은 희미해지고 오직 꿈속 삶만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아무튼 말씀드리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면 처음 선명히 떠오르는 건 이 장면입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어떤 발코니 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생생하고 현실 같았습니다. 꿈처럼 흐릿한 게 전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소녀가 제 부채질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소녀라니요? 네, 소녀입니다. 제발 끼어들지 마십시오. 흐름이 끊깁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내가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들려주세요. 제가 깨어난 건 소녀가 부채질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는 듯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빠져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부터 이어서 시작된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삶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제 이름이 더 이상 쿠퍼가 아니라 히던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제 위치가 어떤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었지만 그때는 모든 게 아주 분명하고 현실 같았습니다. 헬을 그는 창문끈을 움켜쥐고 고개를 내밀며 간절하게 내 표정을 살폈다. 당신에겐 허튼 소리처럼 들리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외쳤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발코니는 어땠습니까? 정확히는 발코니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남쪽을 향해 있었고 크지 않았습니다. 방 전체가 그늘에 잠겨 있었는데 오직 반원 모양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소녀가 서 있던 모퉁이만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속으로 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가볍고 줄무늬가 있는 쿠션이 놓여 있었죠. 소녀는 등을 제 쪽으로 한 채 발코니에 기대 서 있었고 떠오르는 햇살이 그녀의 귀와 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희고 고운 목덜미와 거기에 붙은 작은 곱슬머리, 햇살을 받은 어깨는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나머지 몸은 시원한 푸른 그늘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볍고 흐르는 듯한 옷이었죠. 그 모습 전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처음 본 듯 마음 깊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내가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신세애를 살았습니다. 어머니, 형제자매들, 아내와 딸들, 많은 이들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얼굴은 훨씬 더 생생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떠올릴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건 꿈의 얼굴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성녀처럼 차갑고 숭고한 아름다움도 아니었고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육체적 매혹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빛처럼 번져나오는 온화함, 부드럽게 미소로 스며드는 입술, 진지한 회색 눈동자. 그녀는 우아하게 움직였고 마치 세상의 모든 기쁨과 은혜로운 것들과 함께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다가 다시 올려다보며 더 이상 이야기를 꾸밀 필요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나는 내 계획도 야망도 그동안 읽어온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북쪽에서 명성과 재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도, 우리가 감히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기 전에도 나는 이미 그녀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재와 먼지 같았습니다. 밤마다 그리고 긴 낮 동안 나는 금지된 사랑을 향해 영혼이 부딪히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빛깔 같은 것, 순간 스쳐 지나가는 빛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다 버리고 남은 삶이라도 건지려 그녀와 함께 이곳 햇살 가득한 도시로 온 것입니다. 그 뒤로는 북쪽의 위기와 무슨 일이 닥치든 내겐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나는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몬테 솔라로의 일출을 보라고 말하던 장면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와 함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스치는 햇살, 뺨과 목선을 따라 흐르는 빛을 먼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바라보니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가 생명을 얻듯 불그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우리는 카프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몬테 솔라로를 기어올라 정상에서 탁주 같은 베로 카프리를 마셔본 적이 있지요. 아, 백발의 사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본 곳이 정말 카프리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군요. 제겐 그곳이 현실의 카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은 석회암 벼랑을 파서 만든 작은 방이었고 그 방이 수천 개 이어져 섬 전체가 거대한 호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마일에 걸쳐 떠 있는 수상 호텔들과 하늘에서 날아온 비행선이 접안하는 거대한 부유 무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쾌락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물론 당신 시대에는 없던 것이지요. 지금도 아직 없고요. 우리 방은 곳 끝에 있어서 동쪽과 서쪽 모두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마 1000피트는 좋게 되어 보이는 절벽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사이렌의 섬이 보였으며 해안선은 붉은 햇살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직 그늘에 잠긴 작은 만과 해변이 있었고 그 위로 솟은 솔라로 사는 황금빛으로 물든 채 하늘에 앉은 여왕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흰 달이 떠 있었고 바다는 다채로운 색으로 반짝이며 작은 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쪽의 배들은 작고 회색빛이었지만 서쪽의 배들은 황금빛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가운데가 뚫려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었지요. 파란 바닷물이 그 바위를 휘감으며 부서졌고 그 아치 사이로 갤리선 한 척이 미끄러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압니다. 내가 말했다. 파라글리오니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익사할 뻔했지요. 파라글리오니? 네, 그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백발의 사내가 대답했다. 그곳에 얽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그는 잠시 이마를 짚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것이 내가 처음 꾼 꿈이었습니다. 그늘진 작은 방, 맑은 공기와 하늘,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만 있는데도 작은 소리로 말한 건 서로의 마음이 막 말로 드러나려는 순간 그 신선함에 겁을 먹은 탓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배가 고파져서 움직이는 바닥이 깔린 통로를 따라 아침 식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분수가 있었고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요. 햇살과 물소리, 현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아주 즐거운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하며 미소 지었고 나는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는 한 남자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카프리 옛 성문이 천장 높은 회랑 벽에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황금빛 기둥에서 빗줄기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 지붕을 가로질러 얽히는 모습은 마치 오로라 같았고 무도장 주변에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형상들이 불빛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인공의 빛으로 가득한 그곳은 갓 떠오른 햇살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화려한 인파 속을 지나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내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고 내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곁의 여인 역시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가 나에게 오기까지의 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치욕을 무릅쓰고도 행복을 얻은 사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공기에는 음악과 향기가 가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의상과 꽃을 머리에 장식한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고대 신들의 흰 조각상 아래에서 수천 명이 춤을 췄고 화려한 행렬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와 그녀도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지금의 단조로운 춤이 아니라 눈부시고 황홀한 춤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춤을 췄지만 눈빛으로 나를 향해 미소를 보내고 다정하게 나를 감쌌습니다. 그 음악은 지금껏 들은 어떤 음악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선율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결의에 찬 얼굴을 한 사내였고 그 화려한 장소에서는 보기 드물게 수수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침 식당에서 그리고 회랑을 지나갈 때도 그의 시선을 느꼈던 터라에서 눈길을 피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앞까지 와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는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청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숨길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여인 앞에서 하기에는
다소 지루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도 지루할 수 있지 않겠소? 내가 대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힐끔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레시엄이 발표한 새로운 선언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레시엄은 북쪽에서 나와 함께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거칠고 완고한 성격이었고 오직 내가 나서야만 제어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내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사람들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이유도 바로 그레시엄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의 발언을 묻는 질문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북쪽의 일들이 잠시 내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며칠째 어떤 소식도 들은 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레시엄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내뱉었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나서야 한다고. 그는 내게 상황을 설명하며 북쪽 사람들이 다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내 여인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얼굴과 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옛 습관을 되찾았습니다. 정치와 조직, 계략에 빠져드는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내가 북쪽으로 돌아갔을 때의 극적인 효과를 그려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당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내 복귀가 더 큰 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나는 내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의 관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북쪽으로 돌아간다면 그녀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지요. 그 남자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 앞에서 말을 이어가면서도 내 발걸음이 곧 이별과 단절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복귀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일들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버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게 그대들과 거래라도 하려는 줄 아시오? 그는 아니요. 그러나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사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며 전쟁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했고 숙고했고 그래서 떠나온 겁니다. 그는 내 곁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그러고는 느릿하게 돌아서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말들 때문에 생각이 뒤엉켜버렸습니다. 그때 내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그들이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직접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달라는 것뿐이요. 그레시엄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그러자 그녀는 나를 불안하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면 그녀의 얼굴에 서린 의심은 언젠가 우리를 갈라놓을지도 모를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나보다 어린 그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내 사랑, 걱정하지 마시오. 전쟁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믿어주시오. 나는 자유롭게 내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바로 이 삶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녀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이며 불안한 생각을 지워주려 애썼습니다.
그녀 역시 기꺼이 나를 믿고 의심을 잊으려 했습니다. 곧 우리는 함께 보보 마리노 동굴로 갔습니다. 매일같이 수영하던 곳이지요. 우리는 물속에서 서로 장난치며 웃었고 나는 물에 떠있는 동안 인간을 넘어선 듯 가볍고 강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에서 나온 우리는 햇살 아래 앉아 몸을 말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졸았는데 그녀가 손가락으로 내 머리칼을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 리버풀의 침대에서 눈을 뜬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한동안 나는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지요.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면도를 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꿈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 그 끝없는 정치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설령 그레시엄이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는다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고 신이 아닌데 왜 내가 세상의 운명까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현실에서의 내 태도와는 다릅니다. 나는 리버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늘 냉정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꿈은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아내의 재봉틀 위에 놓인 책 표지가 꿈속 알코브 자리의 황금 장식을 떠올리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꿈에서는 그런 디테일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꿈은 보통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리버풀의 변호사였고 손님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여인은 앞으로 수백 년 뒤에 태어날 여인인데 내가 왜 이곳에서 먼 훗날 후손들의 정치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날 나는 99년짜리 건물 임대 계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진행하려는 건축업자와 조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지요. 그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기분이 상한 채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에는 아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자 내 안의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것은 꿈이었구나. 그냥 꿈이었을 뿐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다시 그 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낮게 이어갔다. 나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듯 보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이미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 그림자가 우리 사이로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울하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내가 그 모든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왜 모욕과 불만, 끝없는 스트레스 속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오히려 때로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수억의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바쳐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설령 내가 돌아간다 해도 결국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모두가 제 욕심만 챙기려 드는 세상에서 왜 나만 인간답게 살지 못한단 말인가?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쾌락의 도시 위쪽 몬테솔라로 정상 근처에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공기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왼편 멀리에는 이스키아 섬이 금빛 안개 속에 걸려 있었고
나폴리는 차갑게 빛나는 흰 건물들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솟아 있었고 그 기슭의 도시와 해안선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당신 실제로 카프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직 꿈속에서만입니다. 소렌토 너머로는 부유식 궁전들이 정박해 있었고 북쪽에는 비행정들이 착륙하는 거대한 부두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 곳곳에서 온 여행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아래에 펼쳐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우리가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 5대의 전투 비행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라인 강하구의 변기창에서 잠들어 있던 것들이었는데 그레샴이 그것들을 꺼내 세상에 내놓았던 겁니다. 그는 그 무기를 위협 카드로 내세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레샴은 무모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이상할 만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상력도 없고 창의력도 없었지만 오직 굳세고 무모한 힘만으로 밀어붙였지요. 그날 우리는 언덕 위에 서서 멀리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비행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분명히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간다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북쪽 사람들은 내 말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동쪽과 남쪽 역시 나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책임이라는 짐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막 의무에서 도망친 나였으니 해야 마땅한 일이 눈앞에 보인다 해도 도무지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온 마음은 오직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여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와 집착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낮의 기쁨을 반쯤 앗아가 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어둡고 침울한 생각 속에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징조가 선명히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날 해질녘 그녀의 얼굴에는 어두운 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며 불안해했지만 끝내 말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국 그녀가 나를 일깨웠습니다. 내가 침울하게 서 있자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산피타를 달리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무거운 그림자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처음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그녀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누구도 오래 우울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 나는 곁에서 부축하며 함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달려 내려가던 중 2명의 사내가 우리를 바라보며 놀란 눈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내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그 순간 공중에서 철컥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속이 맞부딪히는 듯한 거대한 날개짓 같은 소리, 그리고 언덕 너머로 전투 비행정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새떼 같았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한 번도 실전에 쓰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함과도 같았지요.
아무도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파괴력을 지닐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창끝 모양이었는데 자루는 없고 뒤쪽에는 추진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철로 만든 겁니까? 아니요. 그럼 알루미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흔하디 흔한 합금으로 마치 구리나 황동처럼 보편적인 금속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는지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마를 움켜쥐며 괴로워했다. 아무튼 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시고, 그럼 무기를 달고 있었습니까? 작은 대포들이 달려 있었지요. 구폭탄을 발사했습니다. 비행정의 끝 부분으로는 들이받기를 하고 뒷부분으로는 포를 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 싸워본 적은 없으니 아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지요. 아마 조종사들도 가능한 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저 제비 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만 만끽하려 했을지도요. 그리고 이것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평화 속에서 묻혀있던 수많은 무기들이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괴이한 발명품들, 끔찍한 폭탄들, 거대한 포들, 발명가들은 그저 비버가 대물 짓듯 무기를 만들었을 뿐 그것들이 세상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황혼이 깃드는 언덕길을 따라 호텔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레셴의 소나기에서 결국 전쟁이 터지고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똑똑히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돌아갈 의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밤이 되어 우리는 별빛 아래 높은 테라스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건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죽음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의무를 다해야 해요. 그러면서 흐느끼며 내 팔에 매달려 돌아가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면 그녀는 나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내가 단호히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나를 되돌려 보내지 못합니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설령 당신이 죽는다 해도 네?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죽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다시 말하기 전에 사랑을 찬미하는 긴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내가 떠나온 그 세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스스로 설득하려는 듯이 그녀도 갈등 속에서 나를 붙잡았고 우리는 결국 사랑이라는 환상 속에 자신을 취하게 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그 어리석고도 황홀한 망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쪽과 남쪽의 지도자들이 이미 굳은 결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레셴의 허세를 부숴버릴 대답이 준비되고 있었지요. 아시아와 대양, 남쪽, 전역에서 전부와 비행정이 날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 누구도 진정한 전쟁이 무엇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무수한 발명품들이 불러올 공포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이 군악대와 깃발, 승리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절반이 만리 떨어진 곳에서 식량을 조달받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뒤로 나는 밤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3주 동안 밤마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 건 어떤 밤에는 꿈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이 따분한 현실 속에 갇혀있는 동안 저편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밤에만 살았고 낮의 현실은 그저 빛바랜 그림자, 책의 겉표지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모든 세부를 또렷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낮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떠올릴 수 없습니다. 삶의 본래 업무와 일상은 기억에서 미끄러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감싸쥔 채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전쟁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듯 굳어 있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딱 하나라도 현실성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게 악몽이라 치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이야기가 끊겨버릴까 두려워 귀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카프리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섬 전체가 전쟁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레썸의 휘장을 달고 있었고 음악 대신 군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춤추는 대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가 소문으로 들끓었고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화와 향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쉽게 광기로 치닫게 될 줄 몰랐던 겁니다. 나는 무력했습니다. 마치 화약고에 불이 붙기 전에 불씨를 끌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순간을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휘장을 단 어린 병사 한 명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군중은 우리를 밀치고 전쟁의 노랫소리는 우리의 귀를 멀게 했습니다. 한 여자가 내 연인의 가슴을 가리키며 휘장이 없다며 고함을 질렀고 우리는 모욕을 당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방 안을 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따로 선택했으니 더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선 안 돼. 이튿날 우리는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은 도망뿐이었습니다. 끝없는 도망이었지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은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카프리를 떠난 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는 잠시 눈길을 주더니 낮게 말했다. 남서쪽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진 않았습니까? 이미 모두 장악당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을 듯 잠시 침묵하다가 웅얼거리듯 내뱉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걸까요? 만약 삶이란 게 정말 전투와 사륙뿐이라면 왜 우리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꿈꾸는 걸까요? 우리를 그 길로 이끈 것은 저속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지요. 그녀의 눈빛과 아름다움, 그 힘이 나를 불러낸 겁니다. 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고 모든 의문에 답하며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은 것은 전쟁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프리에서 살레르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북쪽 카바로 가려 했지만 막혔고
알브루노 산을 넘어 타란토로 가려 했을 때는 굶주림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파이스툼 근처에 늪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엔 고대의 거대한 신전들이 버려진 채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막연히 그곳에서 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전쟁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북쪽 군대가 남하에 있었고 남쪽에서도 군세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전쟁의 그물망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 차례 그들의 진군 장면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수품을 나르고 포를 설치하는 모습이 산속에서 뚜렷이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척후병으로 오해했는지 총성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맴도는 비행정을 피해 숲속에 숨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선명히 기억나는 건 마침내 우리에게 닥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황량하고 돌투성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뾰족한 관목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멀리에는 유칼립투스 숲이 가늘게 보였습니다. 내 여인은 지쳐서 작은 덤불 아래에 앉아 있었고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을 가늠하려 서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두 군대의 사이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상관없다. 전쟁은 저들끼리의 일일 뿐이다. 내 마음은 오직 그녀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나를 위해 꾹 참고 강해 보이려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의 흐느낌을 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울도록 내버려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헤어졌다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냈더라면. 아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곧이어 폭발음이 뒤따랐습니다. 사방의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돌들이 깨져나갔고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나에게로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품에 안기려는 듯이.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심장을 관통당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들고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성소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수천 년을 버틴 신전이었으니 거기에 안긴다면 무언가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일지도요. 그녀는 거의 즉시 숨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걸며 그녀를 안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 귀에조차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무너져가는 기둥에 앉아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자 도마뱀들이 돌 사이에서 기어나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렸지만 신전 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나는 멀리 바다 위에서 추락하는 비행정을 보았습니다. 날개를 다친 새처럼 허우적대며 떨어지더니 푸른 물속에 검은 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앉아 있었고 세상은 그대로 멈춘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포성과 폭발음이 하늘을 울려도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전 안은 고요했고 그림자조차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나는 갑자기 눈을 뜬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싸늘했고
생명 없는 껍데기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신전의 기둥 사이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황색 얼굴에 푸른 장식이 달린 흰 군복을 입은 사내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 위에 올라서더니 손짓으로 다른 병사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곧 여러 명이 나타나 흩어져 성벽 위를 기어오르며 몸을 낮추고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햇빛에 반짝이며 무기를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신전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지 마라. 나는 이곳에 내 죽은 이와 함께 있다.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무슨 말인가 되묻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다시 외쳤습니다. 여긴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여기 내 죽은 이와 함께 있다. 그러자 그 장교가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손짓하며 막아서서 말했다. 돌아가라. 이곳은 오래된 신전이고 나는 여기 내 죽은 이와 함께 있다. 그가 내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창백한 회색 눈, 위십술에 난 흉터, 거칠게 자란 수염. 그는 지친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나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그에게 여기로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내 죽은 이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칼을 뒤로 젖혀 힘껏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저 믿기지 않는 듯한 경악만이 있었습니다. 칼끝이 내 몸을 꿰뚫었지만 아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내의 잔혹한 얼굴이 멀어지더니 세상 전체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어둠이 번져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기차의 바퀴가 레일을 울리는 소리가 객차 안을 채웠다.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그의 창백한 얼굴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내가 낮게 물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전 반대편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다음은 악몽이었습니다. 끔찍한 악몽. 거대한 새들이 나타나 서로를 찢고 물어뜯는 광경.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설 아마겟돈의 꿈은 현실과 꿈이 교차하며 다소 파편적으로 흐르지만 그 속에서 웰스가 전하려던 전쟁의 공포와 인간의 선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삶과 선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